아니 아닌가? 현대시 4년. 정지용에 대해서 쌤이 좀 설명할 게 있거든. 왜 없어졌지? 이상한데? 자 봅시다. 정지용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어서 일단 몇 개만 좀 적자. 밑에다가 내가 사조 한번 사조 정리할 때 내가 1910년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주겠다고 했잖아요, 방학 때. 그때 아마 정지용 시인이 어떤 문학파에 존재하고 이 사람이 어떤 계보를 가졌는지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이게 되게 문학사에서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고. 자, 잘 봐.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시인이에요. 외워두자 이제는. 자, 그리고 서정 시인이고 청록파 시인이에요. 자, 어떤 작품을 대표적으로 썼냐면 유리창, 바다, 고향, 향수라는 작품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작품들을 썼어요. 됐죠?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원래 월북 작가거든? 근데 이 공산당에 빠져서 월북을 한 게 아니라 전쟁 중에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 전쟁 중에 어쩌다 보니 북한이 된 거야. 됐어? 피난 가고 전쟁을 수행하던 과정 중에 전쟁이 갑자기 야 오늘부터 전쟁 그만할게 하고 6.25를 그었는데 내 위치가 북한이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자발적이지 않아요. 되게 이게 좀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쨌든 월북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80년대, 90년대, 00년대까지 교과서에 실리지 못했어요. 되니? 그런데 이후에 이제 정지용 문학관 같은 걸 지으면서 이 사람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죽기 전까지 남한으로 돌아오는 걸 굉장히 기대했는데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명예를 복원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명예가 좀 회복돼서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실리고 수능에도 실렸다. 그러니까 되게 최근에 나왔어. 되니? 이걸 내가 왜 설명해 주냐면 최근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게 다 나올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야 00년대 이후에 수능 해봤자 몇 번 봤겠어? 몇 번은 안 봤어. 됐어? 정지용이 엄청 시를 오래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와야겠지. 맞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작가지만 안 유명한 작품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위에 써놓은 거 유리창, 바다, 고향, 향수는 우리 15종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 작품들이 이래. 불사조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지만 수능 특강에 존나 실렸어. 됐죠? 그래서 작품이 자주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 정도는 거의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작품들도 나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작품 보자. 작품. 자, 비애 이랬으니까 영탄법이에요. 자, 비애야 너는 이랬으니까 이거 비애인 거잖아. 맞잖아? 그럼 의인법이지. 됐죠?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어디서 필기한 거랑 되게 비슷하지만 그지?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의인법이니까 그리고 너는 이랬으니까 비애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도노법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도노법은 비애 이렇게 하고 부른 요게 사실은 왜 내가 이거 하냐면 원래는 야 슬픔 이런 거야. 그냥 별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보면 도노법은 아닐 수 있어. 근데 슬픔아 너는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걸 도노법으로 이 뒤에 것까지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너는 모양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비애라는 아이의 속성은 됐지? 비애라는 아이의 속성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가장자리 안에 늘 살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형상이 없지만 어디에 존재했어? 화자의 내면에 늘 존재해왔어요. 됐죠? 난 여기서 뭐를 읽었냐면 애초부터 비애는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 속에 있었던 거네. 비애에 대한 화자의 숙명적 인식이야. 얘는 내 존재하고 똑같은 존재야. 난 태어나면서부터 슬픈 존재고 슬픈 존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결국 슬픔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 거니까 비애와 나는 한 몸인 거와 다름이 없어요. 됐죠?
그래서 너는 박힌 화살이고 날지 않는 새예요. 어디 날아가지도 않고 박혀버렸으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않아. 즉 고정되어 있어요. 화자 내면에 있어요.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은 결국 뭐일 거냐면 비애를 표현하는 나인 거잖아. 맞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를 비애의 결과로 보자고. 됐죠? 자, 너를 돌려보내 아무 이유도 나는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비애를 보내려는 시도를 실패해요. 이 실패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떤 걸 느낄 거냐면 숙명론적 인식을 하겠지. 못 보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 내 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 은밀히 이르노니 행복이 아주 너를 아주 싫어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이 뭐냐면 비애와 행복은 완전히 반대되는 인식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너는 진진 나의 심장을 다 차지했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을 썼으니까 서리법이긴 한데 실제로 물어본 거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건 진짜 묻고 싶은 게 아니잖아. 너가 내 심장을 다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비애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는 나의 신부라고 받아들여요. 됐죠? 이거를 비애를 수용이라고 그냥 적읍시다. 비애를 수용한다는 건 운명을 갖다가 수용한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애가 운명은 아닌데 비애를 가진 내가 운명인 거야. 알겠지? 어쨌든 이 운명을 그냥 받아들인 거야. 됐죠? 그래서 너는 본능적으로 슬픈 친구니까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았다. 자, 여기서 논문을 보시면 이 창을 갖다가 두 가지로 해석하거든. 자, 봐봐. 일단 중의법은 아니에요. 그냥 해석이 두 가지인 거야. 화자가 의도한 바가 아니야. 현대 작가들이 논문에서 이걸 갖다가 해석하려는 방법이 두 개인 거야. 알겠지? 중의법 아니다. 이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중의법 아니야. 해석이 두 가지인 건데 하나는 창을 진짜로 노래로 해석하는 상황이 있고 하나는 창문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노래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와닿아요. 공감이 돼요. 창문을 닫았다라고 하면 결국 뭐냐면은 이거는 마음을 닫았다는 소리지. 선생님, 왜 노래가 더 감정적으로 와닿아요? 아까 위에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과 반대되는 말이라고 했잖아. 노래를 부른다라는 건 결국 행복하다는 거니까 웃음과 행복은 동일한 거지. 즉 노래와 웃음은 하나라서 그런 거야. 내가 더 이상 웃지 않아를 얘기하는 거라서. 됐죠? 그래서 이게 웃음을 이제 멈췄다 이런 얘기라서 나는 이게 조금 더 감정적으로 와닿거든. 비애야 너가 왔어. 행복이 비애를 싫어한대. 근데 나는 비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너를 위해서 행복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조금 더 시에는 좀 더 맞는 것 같지만 창문을 닫았다고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아니라서 그래서 내가 해석 두 가지를 알려줘요. 그냥 자 이거 되게 유명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논문이라서 그냥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그냥 아마 학교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나처럼 막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아마 그럴 건데 수능에서는 내가 이걸 왜 써주냐면 이거 보기에 나올 수 있어. 이대로 하나는 창 그러니까 노래로 해석했을 때 하나는 창문으로 해석했을 때 해석의 포인트가 조금 달라지죠. 분명하게 맞지? 그래서 이걸 알아두셔야 돼. 야 봐봐. 창문을 닫는다는 거 굉장히 극단적인 거야. 노래보다. 왜? 단순히 안 행복한 게 아니야. 뭘 다 안 해버린 거야. 모든 감정을 다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됐지? 이게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이야. 어떻게 보기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날 너는 죽었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청춘이 다한다는 건 내가 죽은 거잖아. 즉 화자와 비애는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됐지? 그런데 청춘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나의 어떤 방황이라든가 젊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젊은 날에 고뇌와 방황을 의미해요.
전체 주제를 알고 물론 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하고 함께야, 너와 비애와 함께야 라고 얘기했어. 정지용이 이 시를 되게 젊었을 때 썼으니까 아마도 어떻게 보는 게 맞는 거냐면 젊은 날에는 누구나 다 방황을 하고 고통을 겪어요. 됐죠? 아마 너네도 수준이 다르겠지만 그냥 이유 없이 20대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방황하고 고뇌를 겪을 거야. 이유 없이 우울하고 힘들고 고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온갖 마음을 쓰고 하는 게 이 젊음의, 정확히는 청춘의 특권이자 청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게 죽잖아? 그럼 더 이상 비애를 느끼지 못해요. 됐니?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나만 가질 수 있었던 고뇌와 방황이 결국은 비애라는 감정을 만들어냈고 내가 젊으니까 너와 이 비애와는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라고 여기는 건데 이게 다해! 내가 청춘이 죽으면 비애도 없어질 거야. 됐니?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게 수면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나는 너를 묻은 아무런 성문도 보지 못했대.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무슨 얘기냐면 비애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 이건 결국 뭐냐면 부활 가능성이야. 선생님 뜬금없이요. 다음 문장 때문에 그래요. 봐봐, 이게 지금 10대인 애들한테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요새 사춘기도 빨리 오고 이런 감정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10대와 20대는 본형적으로 불완전한 것 같아. 내가 이제 29 이제 이 막바지에 일러 보니까, 그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20대와 10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인간이 언제 불안하냐면은 내가 내 자리가 없을 때 제일 불안하거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여기 소속이야 하면 인간은 불안감을 안 느껴요. 이 사회 내에서 잘 있으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대와 20대는 가능성이 무한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소속이 영원히 소속되지 않는 자리야. 대표적인 게 학생이지. 학생은 반드시 졸업할 거야. 그리고 그 위에 어딘가로 갈 거야.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사회인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원생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더 학생을 다른 지위로 학생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학생이 아닐 수도 있고 백수일 수도 있고 뭘지 몰라요.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얘기는 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20대와 10대는 본형적으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자리야. 됐니?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걸 느끼면 느낄수록 더 오랫동안 고통받고 고민한 게 돼. 그러니까 비애를 가지면 가질수록 되게 좋은 거야.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얘들아. 됐니? 내가 나의 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흔적이기 때문에 비애는 나쁘지 않은 거야. 알겠어? 이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봐봐, 내가 20대가 끝나면 결국 뭐도 죽는 거야. 어느 자리가 정해질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비애도 죽겠지. 근데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내 마음속에 비애라는 건 없어지는 거야? 내가 20대 때 10대 때 내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고민하고 인식했던 게 없어져?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없어지나? 그게 아니지. 그래서 잠깐 잊어버린 거야, 얘는.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가 정해지고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이 생기고 내가 청춘이 끝나는 순간부터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즉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완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비애는 잠깐 없어질 거야. 근데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죠. 나라는 사람은 결국 이거의 연장선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스사로 불탄 자리에 나래를 펴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부활이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비애를 뭐에 비유하냐면 너는 불사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비애는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존재, 비애의 영원성을 갖다가 얘기한다. 시가 좀 어려워서 내가 이거를 조금 예시를 잘 든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자,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비애를 느끼는 중이야. 그런데 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과거라고 내가 표현을 할게요. 과거에는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느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너는 죽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야.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비애가 죽을 수도 있다고 느껴.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결국 비애라는 것은 영원할 거예요. 불사조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비애는 나한테 어떤 존재예요? 비애는 숙면적인 존재예요. 없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친구를 만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 본질적으로 어두운 친구가 있잖아. 본질적으로 좀 우울한 친구. 그 친구는 아마도 되게 뭔가 과거가 있겠지. 그 사람이 그렇게 우울해진 이유가 있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봐. 그 사람이 나중에 좋은 환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 여전히 우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어두운 면이 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나의 것이 된 감정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즐겁고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진 않아. 그래서 다만 자주 나오지 않는 거지.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할게. 자, 여기까지만 보면 결국 우리의 지문은 비애에 대한 숙면적 인식이야. 내재적 관점으로 이렇게만 보셔야 돼. 자, 이러고 왜 비애인지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뭐가 나올 거야? 일제강점기 시인이라고 나오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화자가 왜 비애를 운명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냐면 이미 상황이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이런 나라를 잃은 현실에서는 내가 기쁠 수가 없잖아. 됐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봐. 선생님 그럼 현재는 왜 이런 거예요? 이제가 있어서 내가 현재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현재는 왜 그런 거예요? 나라를 잃었다라는 과거, 즉 상처받은 과거가 없어지진 않죠. 다만 광복을 맞이하면서 잠깐 그 감정이 없어질 수 있어. 됐어?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분열하고 싸워온 역사가 당연히 그 이후에도 상처로 남지 않아? 트라우마로? 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일제강점기를 겪은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야? 나라를 잃어본 순간부터 그 감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시라고 보면 좋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나는 누가 되냐면 아까 일제강점기로 봤을 때 나는 우리 국민 전체가 될 수 있어. 됐니? 이렇게 보면 얘들아 일제강점기라는 걸 보고 나를 갖다가 보면 이건 결국 내가 지금 초록색 펜은 다른 색 펜으로 해. 이거 이제 보기가 있어야 돼 얘들아. 이게 이제 국민 전체가 되니까 국민 전체를 나라는 아주 작은 존재로 비유한 거잖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대유법이라고 표현하죠. 국토 전체 혹은 국민 전체를 이렇게 나라는 작은 소재 하나로 대표성 있게 얘기한 거니까 이걸 대유법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보기가 나오면 유일하게 좀 선지 하나하나 선지로 좀 어렵게 낼 만한 게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B에는 뭘 거냐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은 역사 내지는 상처 혹은 분열의 기억들이 되겠지. 됐지? 이 국민들은 광복이 된다고 해도 이 기억이 없어지진 않을 거니까 다만 광복이 되면 한동안은 기뻐서 이런 거를 잠깐 까먹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한국도 동일하죠. 어떻게 됐니? 일제강점기 겪고 나서 광복이 됐어. 광복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 결국 권력 다툼 때문에 다시 한번 6.25 전쟁을 맞이하잖아. 맞잖아? 선생님 저게 일제강점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지. 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격하게 분화하던 곳이고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실제로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광복운동을 했었고 민족주의를 하는 사람이 광복운동을 했었어. 이 둘이 섞이지 않았다고. 너네 국사책 보면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은 만주의 어딘가에서 자기만의 본부를 지켜놓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광복운동을 해요. 민족주의를 하시는 분들은 정부를 만들어서 상하이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광복을 했다고. 이 둘이 목표는 똑같은데 되게 웃긴 건 섞이질 않아. 이걸 화합하려고 김구가 임시정부를 한번 만들긴 했어. 임시정부 그래서 어떻게 됐대? 쫑났잖아. 됐니? 그럼 결국은 이 분열의 기억은 없어진 게 아닌 거야. 다시 6.25 전쟁으로 한 번 더 온 거야. 됐죠? 이렇게 봐야 돼. 됐니? 저게 아니었었으면 안 싸웠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얘는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가을날 봅시다.
할게 맞냐? 보자. 문병란 작가의 꽃시인데, 쌤 꽃시 작품은 내가 지금 오늘 요새 수업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주 나와 있는 작품들을 설명하는 거라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볼게. 자, 가을날 이랬으니까 가을은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일종의 결실이지. 다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봐봐.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뭔 얘기냐면 욕구가 충족이 되면 본질적으로 뭐 하냐면 지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해요, 사람은. 이해돼? 니네 지금 배고픈데 공부할 수 있어? 돈이 없어 집에. 공부 가능? 안 되지. 뭐 해야 돼? 밖에 나가서 생계 걱정해야 되겠지. 일해야 되겠지. 맞지? 그런데 만약 너네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야? 너는 생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부모님이 계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을이 된다라는 건 결실을 한다는 얘기야. 유일하게 1년 중에서 풍요로운 시기야. 이 시기에는 뭘 해볼 수 있냐면 고도의 지적 능력을 발휘해 볼 수 있어. 즉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자 성찰의 계절이에요.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야 돼, 이 작품은. 자, 그래서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라고 했으니까 이 작은 꽃이는 일단은 결실이야. 자, 한 알이라고 하면서 명사로 종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운이 남지. 외워. 그냥 명사로 종결하면 여운이 남아요. 자, 봐봐.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한 알이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생각해볼 여지가 없어. 한 알이 있구나 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나! 이래버리면 그걸 상상하게 되잖아. 그 장면을. 됐지? 그래서 여운이 생기는 거야. 자,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라는 건 다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계절감을 갖다가 상징하는 거죠. 선생님 무슨 계절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봄과 여름은 지나갔어요. 됐죠? 그러니까 얘 말은 뭐냐면은 꽃이라는 찬란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 찬란한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꽃이라는 거를 상징하는 거야, 얘들아. 잎사귀와 꽃은 꽃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외면적 아름다움이 줄어든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외면적 아름다움은 줄어들 거예요. 즉 다시 갈색에 혹은 검은색의 이상한 꽃이 조그마한 무슨 공 같은 이상한 게 나와. 엄청 아름다운 꽃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이 꽃씨는 뭐도 될 수 있는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자, 뭐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되겠지. 그렇지, 성찰이니까. 그래서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에 모든 것들이 모여들었대요. 그 표현이 좀 서정적이네요. 자, 이 꽃씨는 그러면은 내적 성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에 가을이라는 게 다 모여들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숙이 되어진 거네요. 자, 빛나는 여름의 오후. 그래서 이건 이제 외적인 그런 시간이겠지. 외적인 시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서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걸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꽃씨가 되는 과정이야. 무슨 얘기냐면 내면의 성숙 과정이야.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의 무게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꽃씨인 거지. 내적 성숙. 근데 보세요. 내적 성숙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몸부림과 뜨거움과 같은 일련의 뭐가 필요해요? 고통과 고난이 필요해요.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고난이 아니야. 본인에 대한 자아성찰, 철저한 자아성찰을 통한 일련의 어떤 성숙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당연히 힘들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의 고통과 고난이야, 얘들아. 그래서 비의 껍질을 모아서 불태워버리면, 그럼 비의 껍질 세모 칠게 일단. 불태워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져가는 가을날 이랬으니까 봐봐. 불태워버린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비애와 일련의 어떤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이 넓어져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넓어져 가요. 성숙이 된 거지.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아름다움 이랬으니까 이 빛나는 아름다움이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꽃이에요. 즉 내면의 성숙을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인간은 처음에는 외면적으로는 아름답겠지만 결국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이 성숙해지고 외면의 아름다움은 버리게 되어져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뭘 느낄 수밖에 없냐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건 나의 깨달음이야. 내가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깨달음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잘 봐봐.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외로움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빛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구체화를 시킨 거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거 표현법 중요하니까 체크해 두시고. 자, 오늘은 하늘의 꽃씨를 골라서 긴 기다림의 창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다림으로 승화시키겠대요. 즉 꽃씨를 얻기 위한 노력이겠지. 근데 잘 봐. 화려한 어젯날에, 그래서 이 기다린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갖다가 묻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묻는다에다 별표 치고, 이 묻는다가 두 개로 해석돼. 하나는 물어보다야. 두 번째 거는 심는다야. 땅에다 심는다야. 땅에다 묻는다야. 자, 물어보다라고 하면 성찰이 되는 거고, 아직도 여전히 스스로 고민하고 고뇌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얘기고, 심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성찰이 끝난 거야. 이걸 성숙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됐죠? 이제 더 이상의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브랜드 뉴 모습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진화가 된 나의 모습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위에 성찰로 보면 여전히 내가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 거야.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여전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 심는다라고 했으면 이제 그 성장이 다 끝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에서 화려한은 결국 뭐겠어? 외적인 성숙이겠지. 외적인 성숙을 했었던 옛날의 나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날게요 라고 하면서 묻는다를 두 가지로 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별게 아니에요. 얘는 뭘 봤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가 꽃씨를 봤는데, 이 꽃씨의 의미는 그냥 내면 성숙이야. 다만 나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 꽃이라는 거는 결국 가을에 얻을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가을이 되기 전에 봄과 여름이라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파리라든가 여러 가지 화려한 무언가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인간은 본연적으로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추구하게 될 거예요. 보이는 게 먼저니까. 그러다가 점차 어떻게 될 거냐면 내적 성숙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일련의 어떤 과정, 나의 성장 전체의 과정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 시를 포괄적으로 이해한 지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처음에 무조건 외면의 아름다움을 먼저 피울 거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적인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